여름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복귀 첫날인 이 시각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특별 사면에 누가 포함될지 이제 결정되는 건데 2시에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확실히 난 것 같진 않습니다. 벌써 2시 반을 넘어가고 3시 반까지 되고 있는데 언론이 이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논란을 좀 끌고 가느니보다는 차라리 빨리 결정해버리겠다. 이 뜻이겠죠? 저도 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사면인데 정치인 사면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 원래 정기 국무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내일 이제 사면안이 국무회 안건으로 상정이 될 텐데 내일 또 김건희 여사 고소영장 심사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요? 정상회담 준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또 주한미군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면 문제를 너무 길게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이 안 좋다면 매를 맞아도 빨리 맞겠다 이런 계산이라는 분석이신데 국민의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정치범이 아니다. 개인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정작 두 인물은 반성과 사죄가 없다. 장기찬 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가 피치 못할 실수로 뭔가 실형이나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하면 입시비리,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하면 후원금 횡령 등,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 지금 90대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따님이 돌보고 계시는 분이 이걸 차마 어머니께 알리지도 못하겠다. 굉장히 비통해하실 것 같다라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사면에서 어떤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사면이 이렇게 중대한 정치인 사면이라는 것은 민생과 실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기조와도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는 지지율이 높을 때, 허니문일 때 임기 초에 어려운 숙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정부 1호 사면으로서 계속 꼬리표가 달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놀랐던 건 정치인들은 사실 조국 전 장관한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인터넷의 댓글을 보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를 끼친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체감하기로는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더 분노하는 현상 등을 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두 사람을 꼭 광복절 1호 사면 명단에 넣었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도 의결을 하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꼬리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왜 사면, 특별 사면이 지금이냐, 나중에 좀 시간을 미루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 사면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관심인데 방금 전에 장해찬 전 최고가 말했듯이 통합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인사들에 대한 균형을 맞췄다 이 방향으로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의원 이 명단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논평이 없습니다. 네,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명단 이제 낸 것을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명분을 주기는 했죠. 비공식적으로 사실 여야 간의 사면 명단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예. 그게 또 노출되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의 사면 요구에 대해서 철회를 했고 그 사람들 다 안 해줘도 된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도 하지 말라라는 게 당의 공식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적인 대화에서 이 카메라에 핸드폰이 포착된 것과 공식적으로 그걸 철회하고 당론으로 주장하는 것의 무게감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떠들썩했던 인물 중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는데요.
그와 비교해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무슨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뭐 잘못은 했지만 검찰의 수사나 재판 형량이 너무 과했다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좀 미루어 봤을 때 민생 사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분들에 대한 사면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리 없겠지만 정치인 사면 카드를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만 벌써 조국,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한 번에 너무 많이 물론 대통령 권력이라지만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내놓는 측면은 충분히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의 입장,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입시 비리, 이 공정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통합을 이거 오히려 더 저해하는 거 아니냐, 김성환 평론가님? 세세하게 다 이제 반박을 하려면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숙명여고 건하고 같이 비교하시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시험지를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예를 들면 뭐 자녀 봉사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글쎄요. 뭐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입시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사면 명단에 지금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렇게 세 명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들어갔잖아요.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 취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냥 면피용으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권 초반기에 특히 이제 첫 사면할 때 정치인 사면하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면 안 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뭐 희생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정치 수사에 타깃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한번 좀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당시에 굉장히 놀랐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가족 일가를 모두 털었어요. 하다못해 노모, 동생의 이혼한 전처, 심지어는 선친의 그 묘비까지 다 뒤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윤미향 전 의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윤미향 전 의원은 일종의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타깃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을 굳이 그렇게까지 털려고 시도했던 것도 결국은 이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일종의 심리 상황이 반영이 돼서 일제 그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진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표적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아마 대법원에서 확정돼 있는 그 혐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미향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일종의 법률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고 본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 저도 사실 과거에 정부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사를 맡아보기도 했는데요. 보조금에서 그 보조금 관리 지침이 있는데 인건비 지출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헷갈려가지고 언론사들조차도 인건비로 지출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보조금 지침을 보통 어겼을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다시 그걸 원상회복시키라고 하는 행정적인 명령이라든가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횡령금액으로 보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장례비를 시민단체 후원금이나 장학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횡령금액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조희연 전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전 의원도 사실 조국 전 장관 비리 문제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표적을 삼아서 수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후에 다시 이건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관련된 혐의에 비해서 정경심 전 교수나 조국 전 장관 또 그 조민 씨 의사자격 박탈부터 다 해서 지금 고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걸로 감안하면 그 정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은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해왔던 것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본다면 이제 사면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희찬 전 최고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면은 형벌을 충분히 당했다. 그 판단을 각 개개인과 정치 진영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이 3심제까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각자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이게 가혹한 형벌인지 충분한 형벌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최종 확정은 대법원이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 엄청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수사, 정치 수사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엄청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 2심 법원에 의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설령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가 유죄였는데 아유 감사하고 송구합니다가 되어야지 우리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고 억울했다. 이런 태도로 나오면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길게 사실관계 다툴 내용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이나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과 별개로 개인 횡령으로 인정된 액수가 7,500여만 원이에요. 그중에 이제 뭐 한우를 사 먹었다는 등등의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내가 개인으로 사 먹은 게 아니라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 같이 회식하는데 쓴 거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례금 그리고 여가부 인건비 보조금 몇 천만 원 다 빼고요. 예. 법원이 개인 횡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정한 것만 7,500만 원이 되니까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고도 윤미향 의원이 이번 주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너무 뻔뻔하잖아요. 송구한 자세로 사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런 태도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태도도 어떤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나. 대통령 권력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회초리를 때리면 좀 겸허하게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사면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그 사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좀 낮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의원의 예. 처신과 관련해서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지적은 저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횡령금액 말씀하셨는데요.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건 이제 상고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1,700만 원 정도 횡령금액 인정했다가요. 2심에서는 7,900만 원까지 횡령금액 인정액이 확대가 됐어요. 근데 1심 판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횡령금액을 산정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비, 예를 들면 과거에 시민단체 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처음 정대협으로부터 시작했던 시민단체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윤미향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문제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민단체에서 지금과 같은 회계 기준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개인 계좌로 다 처리를 그러니까 해버렸죠. 그것들을 횡령액으로 한 거예요. 근데 1심 재판부도 그랬지만 횡령한 금액 가운데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그 금액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모두 횡령 금액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개인이 착복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제대로 증빙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희찬 전 최고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 반성과 사과라는 말로 요약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 중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상대했던 검찰과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했던 검찰은 같은 검찰이었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최저치 기록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오늘 보도가 됐고요. 지난주가 이제 63.3%였는데
56.5% 큰 폭으로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31.4에서 38.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비상이 충분히 걸릴 만한 일이고요.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8월 4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 단위는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는데 더 큰 일인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7월 29일 이후로 열흘간 내리막길 계속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뼈아플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거의 같은데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8월 7일부터 8일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ARS 100% 여론조사 맞고요. 민주당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올랐습니다. 3%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눈에 띄는 점이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이 4%대, 그리고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4%.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수층의 응답률이 올라갔다는 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여론조사의 특성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ARS 조사의 경우에는 적극적 응답층,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화 면접 조사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몇 가지 악재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하는 점에서 그 원인이 뭔지는 좀 잘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일정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여론들이 만들어졌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춘석 의원 문제, 이게 제일 큰 영향을 저는 미쳤을 거라고 보여요. 특히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비판 여론은 뭐 민주당에서도 다 달게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였다고 보고요. 주 후반부에는 사면 이슈도 좀 일정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들을 대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런 국민들의 평가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있어서의 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를 늦추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저는 연말 사면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한때는. 또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앞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연말에 만약에 조국적 장관을 사면을 했을 때 정치적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더 큰 정치적 부담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도 좀 고려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혁 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내란 정신도 안 됐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총선 때 어찌 보면 정치적 사면을 국민들한테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정치적 평가를 할 때는 사법적인 사면의 문제만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진보 진영이든 아니면 중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내란 문제와 연결해 봤을 때 뭐 검찰의 지나친 어떤 정치 수사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대통령이 좀 부담을 안고서라도 사면한 측면이 있다. 그게 지지율에 일정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전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카드가 뭔지 그건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 중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 부분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특별사면 관련된 회의가 2시 반부터 들어갔다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해서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눈에 띄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 이유가 없는 듯 보인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ARS 조사를 수치 그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ARS든 면접이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한번 꺾이는 계기가 거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실망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보수층이 좀 더 결집하면서 당 지지율이 상승한 거 아닌가로 분석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어제 뉴스가 터졌다고 오늘 바로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예.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아마도 이춘석 의원의 그 차명 투자 그리고 내부 정보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사면 아직 같고요. 반영도 안 됐다 이 말씀. 저는 사면 아직 반영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돼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등이 공식적으로 오늘 중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발표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조사에서는 조금 더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물론 하락한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기에 지방선거 압승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0% 중후반대의 지지율까지는 정권 초에 보여줬었어요. 그랬죠.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면 80% 중반대 지지율이었습니다. 80%의 높은 지지율을 거의 2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아직 버틸 수 있어라는 안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누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이 좀 유의하고 아예 깎여봤자 뭐 50몇 %인데가 아니라 이건 좀 심각하다. 우리가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많은 노력을 해야죠. 사실 갈 길이 더 멀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책임지는 입장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거니까 국무회의가 예상 밖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라도 누가 쓴소리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사면 명단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역으로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얘기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세 가지인데 인물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옹호하고 있는 전환길 씨와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전당대회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내 굉장히 패배 이후에 더 치열해지는 노선 투쟁 과정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당대회 결과가 남은 2주 안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짧고 예. 관심도 덜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김문수 후보 내지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 주어진 과제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찬탄파와 반탄파 사이 감정의 골과 노선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거든요. 예. 이게 과연 당대표 뽑았다고 순순히 통합이 되겠는가?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총선까지를 바라보고 국민의힘의 어떤 탄핵에 대한 노선 정리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계파에 대한 화합. 그러니까 우리가 손은 못 잡아도 같은 당 안에 있으면 서로 뒤통수는 안 때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사실 많은 당원과 관계자들이 전당대회 지금의 국면보다는 전대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현실 같습니다. 전대 이후를 걱정한다는 말씀은 분당 얘기를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눈길을 끌었던 표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에게 총불이 휘둘렀다, 만고의 역적이다, 이 표현 썼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라는 표현 여전하게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극좌 테러리스트, 이런 표현들. 방금 전에 노선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노선 투쟁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수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를 두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 노선 투쟁이 될 수 있겠지만 윤석열하고 절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무슨 노선 투쟁을 할 게 있겠어요.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당대표 후보가 있고요. 그럼 비상대권이다. 누구 죽은 사람 있고 다친 사람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유력 당권주자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노선 투쟁을 할 게 있겠어요. 파면된 전 대통령을 두고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못 지켜줬다고요? 아니, 독재를 꿈꾼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대통령을 지켜줘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박정희 전단 독재가 계속 돼도 괜찮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노선 투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질서,
그렇게 많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손절하고 버리고 대국민 사과하고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 아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장 전 최고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커져서 뭐 극우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아니라고 하니 이런 식의 보수 지향을 갖는 그런 정당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다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겠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강제로 국민의 힘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내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말씀하셨으니까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합동연설회 각 지역을 돌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주에 있었는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자당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여기에 전한길 씨가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유력 후보들 특히 이 찬탄 후보들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표현을 선동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한길 씨가 입당했다는 소식 들렸을 때 그때 이미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묵인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뭐 폭력 사태 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나 아뜨고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제명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내일 부울경 전당대 순회 전당대회가 좀 걱정돼요. 저는 전한길 씨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도 상당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한길 전당대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만들어놨다. 저는 당 지도부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 지도부가 결국 윤 어게인 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전한길 씨가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 개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전한길, 정광훈 손에 끌려다니는 정당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전한길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절반가량이 전한길 씨와 고성국 박사 그리고 성장경 TV,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합동연설에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 전당대회장에는 출입은 금지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전한길 씨가 왠지 외부에서 장외에서 뭔가 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장외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을 어찌할 수는 없고 저도 전대 제가 나가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막 야유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환호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감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전대에서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다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요. 김어준 씨 예를 들면 진보에서 전한길 씨 비판하는 것처럼 보수에서 김어준 씨 비판하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는 당원을 가입하거나 당 행사에 가진 않잖아요. 자기 방송에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피커로서 역량이 강한 분들이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할 때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 너무 이 당의 행사까지 들어가서 좀 당원들과 함께 막 어떤 배신자 구호를 연발하고 하다 보니까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다만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매우 빠르게 착수한 것 같고요. 동시에 저는 이게 공정한 윤리위가 되려면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의 다른 동지들을 막 내란 잔당 남아있다 표현한 조경태 의원이나 대놓고 특정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걸 홍보 영상에 튼 김근식 최고위원이나 저는 이런 분들도 같이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의 문제점을 제가 인정하고 뭐 윤리위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공당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입각하려면 한쪽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 주장을 과한 방식으로 아니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 보고 내란 장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 후보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지가 없으면 또 전한길 씨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막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나 윤리위가 중심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원 평론가님 마지막. 예.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예.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우려하시기도 할 겁니다. 아마 보수 진영의
난 보수 성향의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한 10명 중 4명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차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수층도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보수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 확장도 못하면은 도대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윤석열에서 벗어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손가락질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쪽을 똑같이 해당행위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 문제에 있어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장 전 최고께서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그걸 비판해 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국민의힘이 그럴 수가 있겠나?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귀를 기울여 줄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 질문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까 김근식 후보 얘기도 말씀하신 것 같고 조경태 후보 얘기 말씀하셨고 흔히 이제 친한계로 대표되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 만약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든지 장동영 전 최고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메시지나 기조로 보면요.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뭔가 징계 등의 강경 조치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장동영 후보가 당선되면 윤리 회부할 것 같은데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당이 한동안 시끄러워질 거고. 예. 전 당대표는 아까 말했다시피 김문수, 장동영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최고위원은 복수의 후보들 중에서 표를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표가 몰아지면은 김근식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김문수 내지 장동혁 당대표의 김근식 최고위원이면 그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침마다 봉숭아 학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대 이유가 걱정된다는 것도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건 간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전 이게 단순히 친윤 반윤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총질 그만하고 덮어두고 민주당과 싸우자는 쪽과 아니다 우리 안에서 솎아낼 건 솎아내자라는 쪽의 어떤 노선 차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당내의 어떤 완벽한 합의나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있지 않는 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해피한 일이겠지만 지방선거 총선까지 계속 집안 싸움이 좀 격화될 것 같습니다.